초미세먼지의 습격 속에 하루 무사히 보내고 들어오셨는지요? 미세먼지는 물러가고 있지만 반짝 한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최악의 미세먼지는 찬바람이 불면서 차츰 해소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주 후반에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포츠계의 성폭력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한체육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 12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자리 창출과 규제 개혁의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하고 정부와 함께 경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민생 파탄을 저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도로 친박당이라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카카오가 택시책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택시단체들은 국토교통부 내부 문건 보도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올해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 급변하는 남북 관계를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20명의 사상자를 낸 충남 천안 호텔의 1차 화재 감식 결과 지하 침구류 보관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내일 2차 조사를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을 계획입니다. 2조 원대 금괴를 밀수하고 다른 나라로 빼돌려온 일당에게 법원이 1조 3천억 원의 사상 최대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추징금도 2조 원대에 달해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역대 두 번째입니다. 오늘 바깥 공기 상황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사흘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오늘 같은 날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초미세먼지를 견뎌야 했던 분들을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희뿌연 초미세먼지가 서울 도심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대형 건물들도 형체만 간신히 보일 뿐입니다. 시청 앞 스케이트장은 사흘째 운영을 멈췄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러 왔는데 좀 미세먼지 때문에 안타깝게도 못하게 돼가지고 좀 슬퍼가지고 이제 다른 데 가야 될 것 같아요. 온종일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배달하는 사람들에겐 초미세먼지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미세먼지기 심한데 이게 마스크도 안 끼고. 예. 바쁘니까. 머리에 한 끼 식사를 이고 달려하는 마당에 마스크는 사치. 아이고 그 신경 끄었어요. 미세먼지면 더 일하기 힘드신가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숨쉬기가 나쁘니까. 평소 같았으면 발 디딜 곳 없는 남대문 시장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손님이 들어오시고 확실히 안 나오시지. 네. 진짜 너무 우리나라 큰일 났어. 나 오늘 아침 일 나갖고 진짜 걱정되더라고요. 온종일 바깥에서 짐을 날라야 하는 납품업체 직원도 고역을 겪기는 마찬가지. 마스크도 못 끼시고. 네, 젖어가지고 더 답답해가지고 끼질 못해요. 서울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22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곳 서울 중구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오전 한때 가장 나쁨 수치를 훨씬 웃도른 130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관측 이후 처음으로 사흘 연속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공공배출 사업장 그리고 서울시 발주 공사장에 대해서는 조업을 줄이는 조치를 하고 있고 도로 분진 청소 등을 통해서 비산먼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 조치 발령으로 노후 경유차의 통행량이 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내일은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고 미세먼지는 해소돼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뒤에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중부지방은 밤 한때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의 기온은 영하 9도, 낮 기온도 영하 1도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마스크와 공기청정기가 그야말로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집안에 머무는 게 상책이란 생각에 주문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편의점 계산대 바로 옆에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가 진열돼 있습니다. 마스크를 찾는 손님이 많아지면서 잘 보이는 곳에 추가로 놔둔 겁니다. 이 편의점의 지난 금, 토, 일, 사흘 마스크 매출은 한 달 전보다 4배 넘게 뛰었습니다. 매일매일 갈아 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일회용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원래 잘 안 찼었는데 요즘에는 맨날 착용을 하고 있어요. 국내 중소가전업체 사무실에서는 공기청정기 출하 작업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차량용이나 책상에 올려둘 수 있는 작은 공기청정기 등으로 수요도 다양해졌습니다. 2, 3년 전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는 봄철 이제 황사 시즌이라는 이런 특정한 시즌에만 좀 판매가 됐다라면 최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평소에도 주문량이 많이 급증이 되어 있고요. 인터넷 쇼핑몰 물류창고에는 평소보다 많은 배달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월요일 주문 물량인데 공기청정기가 차량마다 빠지지 않고 실립니다. 최근 3일 동안 인터넷 쇼핑몰에서 황사 마스크는 한 달 전보다 14배 많이 팔렸고 공기청정기도 6배 넘게 팔렸습니다. 일반 마스크와 손 소독제, 의류 건조기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제품 매출 대부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생수와 화장지 등 생필품 주문도 많아 마트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 음식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음식 배달 앱 1위 업체의 지난 주말 주문 건수는 230만 건으로 전주보다 3.4% 증가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이 소비의 풍속도를 새롭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소비 패턴을 바꿀 정도로 최악인 미세먼지 문제에 해법을 두고 정치권의 시각은 좀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비상저감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법을 더 보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마스크 퍼포먼스까지 한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원전을 줄이면서 화력발전소의 비중이 늘어 미세먼지 문제가 심해졌다는 주장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차량 이부제 등은 땜질식 정책에 불과하다며 인공 강우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할 말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에서 발생한 것이다라는 중국의 주장도 있었지만 관측값이나 위성사진은 그게 아니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령도는 차량이 많지 않아 대기 오염물질이 축적되기 힘든 곳입니다. 강한 해풍이 부는 탓에 미세먼지가 발생해도 금세 흩어져 농도가 높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10에서 30 마이크로그램을 유지하던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1일부터 급증하더니 13일에 97 마이크로그램, 14일에는 12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최고 159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서풍 계열 바람이 분 것으로 볼 때 중국 스모그가 유입된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천리안 위성이 찍은 영상은 중국에서 한반도로 오염물질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흰색으로 표현된 것은 구름이지만 흐릿하게 보이는 오염물질이 중국 내륙에서 한반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번 최악의 미세먼지는 국내 오염물질이 기반이 됐습니다. 하지만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며 특보가 내려진 것은 국외 요인, 즉 중국발 스모그가 가세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발 스모그는 여전히 한반도 공기질의 큰 위험 요소입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 12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사회는 기업인이 맡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투자와 혁신을 당부했고 기업인들은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도원, 홍선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중소벤처기업인에 이어 이번엔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22개 대기업과 39개 중견기업 대표 등 129명이 초청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기업인들이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는 혁신의 주역이 되달라면서 기업의 혁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도 좋은 일자리도 또 모두 결국은 투자에서 나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투자에 더욱 힘써주기 바랍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사회로 기업인들이 의견을 발표하면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에 나섰습니다.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에는 문 대통령도 공감했습니다.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 토록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 같은 경우는 보다 우리 정부가 선도적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거든요. SK 최태원 회장도 손을 들고 일어나 혁신 성장을 위해선 실패를 용납하는 문화가 정책 추진 단계부터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제 완화나 규제 샌드박스라는 그 안에 이 철학이 깔리지 않으면은 솔직히는 그 규제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이것이 성공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년간 일자리 4만 명 창출 목표를 꼭 지키겠다면서 정부가 기업의 의견을 경청해달라고 요청했고,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은 미국과의 관세 통상 문제 해결을 기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규제 혁파에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달라면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경제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의 사회는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아닌 기업인 측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맡았습니다. 박 회장은 다소 긴장한 듯한 기업인들을 의식한 듯 상의를 벗고 편안한 분위기 속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상의를 탈의를 하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제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그러면 상의 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의 질문에 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답했고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 장관도 답변에 나섰습니다. 초반에 다소 경직됐던 분위기가 사라지자 기업인들의 발언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자유롭게 손을 들고 질문하는 분위기 속에서 청와대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께 좀 질문을 드린다면 솔직히 이 말씀을 제가 지난번 1년 이제 횟수는 거의 2년 됩니다. 2년 전에 와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까지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관련법들이 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토론을 마친 뒤에는 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일부 참석자가 청와대 경내를 함께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가벼운 대화가 오갔지만 역시 주제는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 등의 전망과 관련한 경제 얘기였습니다. 기업인들은 간담회를 마친 뒤 만족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나요?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정부나 기업인들이나 간담회의 성과가 말보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아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 난국이라며 싸움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이 절실하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피해갔는데요. 자유한국당 바깥에서는 황교안이 아니라 황교만으로 개명해라. 쓸 사람이 없어 정치인을 재활용하느냐며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정치 신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민생 파탄을 저지하겠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당대표 출마 여부나 탄핵 평가에는 말을 아꼈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질문이 잇따르자 적극 반박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한 일 모두가 마치 국정농단이나 적폐인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와도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며 과거나 계파 싸움은 잊고 똘똘 뭉치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통합과 변화. 오늘 제가 계속 얘기한 게 통합과 변화입니다. 아, 그러세요? 제 거 컨닝하신 건 그랬습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탄핵 책임론에 대해 통합과 변화를 내세워 맞서겠다는 건데 비박계 좌장 김무성 의원도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라며 일단 감쌌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왜 탄핵에 대한 책임자입니까? 모든 게 박근혜 대통령 책임입니다. 하지만 황 전 총리의 입당으로 박근혜, 탄핵, 국정농단 이런 말이 다시 오르내리는 건 한국당 내에서도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대표를 노리는 정우택 의원은 황 전 총리의 아킬레스건, 친박 프레임은 물론 대권 행보에 집중하라는 말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도로 친박당이라는 어떤 그 올가미를 우리한테 씌우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선거 경험이 없는 황 총리로서 과연 이것을 지휘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 책임자가 개선 장군 행세를 한다고 쓴소리를 했고 결국 도로 친박당인 셈입니다. 한국 보수의 비극이고 씁쓸한 현 주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도 수위 높은 비판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자유당에 쓸만한 재원이 없어 정치인 아나바다 운동을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재활용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수 결집의 기회를 얻었다는 평가와 총선을 생각하면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신중론 속에 황교안 전 총리가 과연 탄핵 프레임을 어떻게 깨뜨릴지 관심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체육계를 뒤흔들고 있는 성폭력 파문에 대해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마지막이란 각오로 임하겠다며 쇄신안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체육시민단체는 한 발 늦은 대책이라며 사건을 방관한 이기흥 회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력 혐의 첫 조사도 이루어집니다. 경찰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전 코치를 이번 주 금요일에 접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홍성욱, 이경국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폭력 파문으로 얼룩진 체육계를 대표해 사과의 뜻을 전한 겁니다. 이어 체육계 폭행과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는 물론 단체 역시 회원 자격을 영구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기관을 통해 폭행과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 대상을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 공개를 약속했습니다. 홈페이지나 보도 자료 등을 통해서 처벌과 징계 내역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비위와 연관된 지도자에 대해서는 재취업과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성폭행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수촌 여성 부촌장을 채용하고 인권상담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적 지상주의로 점철된 현행 엘리트 체육의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 합숙, 도제식 훈련 방식의 전면적인 쇄신책도 연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조재범 코치에 대한 발언과 사퇴 촉구 요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은 답변 없이 회견장을 떠나기 바빴습니다. 신석희 선수한테 그 조재범 코치 복귀 얘기하시는 건 사실인가요? 체육시민단체는 재발 방지 약속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기용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조재범 코치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체육계의 성폭력이 꾸준히 줄고 있다는 홍보 자료를 낸 체육회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회장이 임기 초기부터 보훈 인사와 선수촌 탈의실 몰카 사건 등 각종 비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한체육회가 이 문제를 방조했고 방관했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유지 가능하게 놔둔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체육계 성폭력 파문 속 쇄신안을 발표한 체육회. 한발 늦은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경찰이 오는 18일 수원구치소에 있는 조재범 전 코치를 조사합니다.
심석희 선수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첫 조사인 만큼 고소장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일단 사실관계 확인하신 거죠? 네, 고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경찰은 자료 분석과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복원된 대화 내용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압수한 조재범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에 대한 포렌식이 대부분 끝난 데다 현장 조사에서 CCTV 등 결정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들로도 조 전 코치를 조사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과 성폭력 사이 연관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습 폭행 피해자인 쇼트트랙 선수 3명과 다른 동료 선수에게 성폭행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 전 코치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경찰로부터 고소장 일부를 전달받았다며 예정된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코치에 대한 구치소 접견 조사를 시작으로 성폭행 의혹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강국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SK케미칼 등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과거 옥시와 달리 유해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환경부가 유해성을 공식 확인하면서 재수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수사 대상 업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첫 단추는 압수수색. 대상은 모두 3곳으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입니다. 검찰은 각 업체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제품 제조 관련 문서, 판매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이를 이용한 가습기 메이트를 팔았습니다. 이마트는 애경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유통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검찰의 애초 수사는 옥시와 달리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원료의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중단됐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현직 임원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이들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가해 기업의 죄를 밝혀야 기업들도 사과와 배상을 할 것입니다. 빠른 수사로 많은 피해자들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고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지난 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등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벌이며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다음에는 업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친 천안호텔 화재 현장에서 오늘 1차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지하 1층 침구류 보관실이 발화 지점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감식반이 불이 났던 호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감식은 불이 시작된 지하 1층에 집중됐고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4시간 2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1차 화재 감식 결과 지하 1층 침구류 보관실이 발화 지점으로 지목됐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소방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패턴을 분석한 결과 침구류 보관실이 발화 장소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호텔 측은 침구류 보관실을 비품이나 세탁물 등을 보관하며 창고 형식으로 사용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화재 원인을 정확히 밝혀줄 호텔 내부 CCTV를 확보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발화 지점도 침구류 보관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에 전기 콘센트가 있지만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감식을 하루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지하 1층을 국가수 가수반에서 50% 이상 진행했으며 감식할 부분이 남아있어 감식할 예정입니다.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는데 아직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본부는 화재 당시 강한 화염으로 지하 1층 소방시설이 모두 녹아버렸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를 분간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전남 지역 수협과 농협에서 해외 성매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여성단체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문제의 수협과 농협 측은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인 흠집내기라며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전남 고흥군 수협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4월 수협 임직원과 대의원들이 필리핀에 가서 성매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집단 성매매 의혹 당사자인 조합장과 임직원 대의원들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여성단체 등은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연수에 참여했던 한 대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행 가이드가 성매매할 사람 이름을 적고 돈도 걷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협과 대의원들은 필리핀 일정이 연수 목적이었다면서도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노래방에 간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는 절대 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단체 일정에서는 일탈 행위가 없었고 개개인의 성매매 의혹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체 생활은 거기에서 끝났어요. 노래방에서 간단하게 2시간도 안 된 시간 먹고 끝났는데 그 이후에는 개인적인 이제 그 시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모르죠. 2년 전 전남 한평농협도 해외 연수에 참여한 일부가 성매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평농협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농협과 수협, 축협 그리고 임협 등 동시 조합장 선거는 오는 3월 13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의혹이 불거지면서 흠집을 내려는 게 아니냐는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1kg짜리 금괴 4만 개를 미무역한 불법 중개무역상들에게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1조 3천억 원인데 이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평생 일해도 못 갚을 돈 같지만 하루 일당을 계산해봤더니 무려 13억 원이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홍콩에서 금괴를 들여와 일본에 몰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윤모 씨 일당. 공항 환승구역에서 여행객에게 맡겨 일본으로 빼돌린 금괴는 1kg짜리 4만 개, 우리 돈 2조 원어치입니다. 1심 법원은 윤 씨 일당 11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범 윤 씨에게는 징역 5년, 운반 총책 양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벌금은 각각 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사건 주범들에게 선고된 벌금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추징금은 2조 원 규모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단일 사건으로만 보면 역시 최대입니다. 밀반 송환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에 따라 천문학적인 금액이 매겨진 겁니다. 피고인의 경우에 밀반 송환 금괴 원가가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징역형과 더불어 반송환 물품이 원가 상당액을 벌금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는데 최대 3년으로 정한 노역 기간을 모두 채워도 하루 일값이 무려 13억 원입니다. 이른바 황제 노역입니다. 10만 원 정도인 노역 일당과 비교하면 10,000배 이상 많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고 실효성 역시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수천 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남깁니다. 한 해 동안 5천 명이 넘는 일본 여행객이 공짜 여행을 미끼로 한 금괴 운반책에 가담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불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이르면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또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세 번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규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주로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앞서 2차례 소환을 통해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 등 40개에 달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서명 등 물증이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조사한 판사 100여 명의 진술과 각종 물증 등 이제까지 확보한 증거와 양 전 대법원장의 말이 다른 부분이 많은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서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개입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임 전 차장은 서기호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과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련 민원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전 차장은 서기호 전 의원이 법관 재임용 탈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자 서 전 의원의 패소로 재판을 끝낼 목적으로 소송을 맡은 판사를 만나 원고 패소를 요구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5년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 관련 재판을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담당 판사에게 이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택시기사가 잇따라 분신하는 등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카카오가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업계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이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고 택시업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출시 한 달여 만에 카풀 시험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어떠한 전제 없이 내린 결정이라며 서비스를 백지화할 수 있다는 자세로 택시업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카카오 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물론 택시업계와 더 많은 대화 기회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고요. 중재 역할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고 이제 택시업계가 응답할 차례라며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택시 산업의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할 역설적이지만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는 완전 월급제와 IT 플랫폼 장착 등 택시기사 처우 개선과 업계 발전을 위한 대책을 우선 논의하겠다며 당근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서둘러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주까지는 답을 달라고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희생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돼서 최대한 많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이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카카오 측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택시업계의 부정적인 여론을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화 참여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조만간 4개 단체 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가 2명이나 숨지면서 극에 달한 카풀 갈등이 카카오의 시범 서비스 중단으로 전환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중단에도 불구하고 택시 단체들은 국토교통부 내부 문건 보도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태환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사무처장은 카풀 서비스 중단은 환영할 일이지만 국토부가 내부 문건 보도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거쳐 스웨덴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과 실무 협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때마침 CNN 방송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친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 베이징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고려 항공편으로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최 부상은 행선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스웨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간다고 답했습니다. 최 부상은 대미 관계와 핵 협상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만큼 최 부상이 스웨덴 방문해서 미국 측과 접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전에도 북한과 미국의 접촉이 잦았던 곳입니다. 특히 이르면 다음 달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 부상의 스웨덴 방문이 회담 실무 준비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지난 주말 사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CNN 방송이 보도해 주목됩니다.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김 위원장에게서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하면서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초부터 두 정상이 친서를 교환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국방부가 올해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적이라는 기존의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규정했는데 이렇게 포괄적 적 개념을 도입한 것은 최근의 남북 화해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한 올해 국방백서입니다. 국방정책을 외부에 소개하는 책자인데 북한에 대해 달라진 평가가 눈에 띕니다.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명시해온 문구가 사라진 겁니다. 적 개념은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적 개념은 남북 관계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리 표현되어 왔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처음 등장한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은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은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는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으로 표기됐습니다. 이번에 이 표현이 사라진 것은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등 최근의 남북 화해 분위기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내용 등 주요 국방 현황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최대 사거리 1000km 이상의 화성 15형까지 보유하며 타격 능력을 높였고 기존의 재래식 무기와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도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지만 기존 백서에 들어있었던 자유민주 가치 공유라는 표현을 삭제해 불편한 한일 관계를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용산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철거민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검찰 재조사가 외압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산 참사 10주기를 닷새 앞두고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이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용산 참사는 지난 2009년 철거민 농성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참사 원인이 철거민들에게 있다고 결론 내렸지만 철거민들은 경찰 과잉 진압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저희는 꼭 진상규명을 밝혀서 책임자 처벌, 김석기는 꼭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검찰이 재조사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렸지만 외압 의혹으로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면서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철거민들은 이제는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나서줄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청와대가 나서야 합니다. 경찰 조사위 공고 발표 4개월이 지나도 사과조차 없는 경찰. 잘못한 과거사에 대해 규명조차 맡고 있는 검찰.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한 유가족들은 국회로 자리를 옮겨 당시 서울청장이었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김석기를 처벌하라! 진상규명 책임자 김석기를 처벌하라! 재개발과 현대화 사업 때문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다른 지역 철거민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철거민들은 한 목소리로 강압적인 강제 집행 방식을 규탄하며 이를 방지할 법안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는 앞으로 더 커갈 것 같습니다. 이 대급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앞으로 제2의 용산, 제3의 용산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추모위원회는 오는 17일 국회 앞에서 강제철거 규탄 대회를 10주기를 맞는 20일에는 마성 모란공원에서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안전성 우려로 정부가 가동 중단을 권고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서 또다시 불이 났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전북 장수군 번안면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불이 나 태양광 배터리 255개가 저장된 시설이 탔고 불을 끄려던 시설 관계자 54살 이모 씨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의 작업장인 태안화력발전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결과 1,02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 태안화력에서 원청인 서부발전과 18개 하청업체 관계자, 노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시행한 태안화력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 근로감독에서 원청인 서부발전에서 865건, 하청업체들에서 164건의 위반 사항을 각각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안이 중한 서부발전의 685건, 그리고 협력업체의 43건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하원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4시쯤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정, 미래관계 정치선언 합의안을 승인할지를 놓고 열리는 이번 투표는 영국 역사상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안은 영국과 EU 양측 의회에서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 동의 이전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 투표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번 투표를 앞두고 합의안 가결을 촉구했지만 영국 정가에서는 이번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암사역 부근에서 흉기를 들고 싸움을 벌인 1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보복 폭행 혐의 등을 받는 19살 한 모군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한 군은 지난 13일 저녁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 부근에서 18살 박 모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네, 생활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네, 요즘 A형 독감이 유행을 하면서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이용자가 많은데요.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그만큼 많이 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타미플루는 독감 치료제로서 복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환각 등의 부작용과 타미플루 복용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면서 복용을 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단 타미플루 투여 이후 48시간 동안 환자의 신경 이상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야 복용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의 기본연금 수령액이 오릅니다. 물가 변동률 반영 시기가 올해부터 1월로 앞당겨져 오늘부터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물가 변동률 1.5%를 반영해 월 평균 5,690원이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되게 되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 720원, 자녀나 부모는 17만 3,770원이 오른 금액을 받게 됩니다. 네, 또 올해 4월부터는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약 150만 명 정도인데 국민연금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또 소득에 따라 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알아보셔서 누락되는 부분 없이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올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노인 장기 요양 기관도 포함이 됩니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과 자활기업, 또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제공 기관들도 계속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2018년 직장 내 갑질로 떠들썩한 한 해였죠. 양진호 회장과 송명빈 대표의 부하 직원 폭행 등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사업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 등을 담은 취업 규칙을 마련해야 하고요.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취업 규칙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서울시가 다음 달 28일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하는 대학생과 졸업 이후 2년 이내 미취업자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금액은 소득 분위별로 다릅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서울 거주 요건을 091 이전 6개월간 거주해서 091 기준 서울 거주로 완화를 했습니다. 지원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언제예요? 지난주에도 발표하시라고 했는데 오늘도 금일 중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5.18 단체들이 면담 요구하는 날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만나신 일 저희가 좀 일정이 안 되는고요. 안 된 사람들을 또 해놨는 것 같구만. 그렇게 말 못했어. 못 나오지. 지대로 했으면 나와서 당당하니. 카메라가 번쩍되니까 얼른 그 생각이 나. 염라대왕 앞에 5 사람이 저랑 맞아서 와서 쭉 서 있는데 이게 전부 찌그런 방송이가 되는데 한 사람만 환하게 웃는 거야. 당신 어디서 왜 어떠다가 왔어? 그랬더니 한국에서 적재하는 사람이에요. 번개치는 걸 저랑 맞는 순간에 카메라가 번쩍일 줄 알고 정치인과 파리의 공통점 2가지가 하나가 불만 들어오면 날아간다 하고 또 하나는 신문으로 때려잡을 수 있다. 이제 청와대 실장님이랑 또 비서실장이랑 정무수석이랑 이제 바뀌셨는데요. 인사 안 오시는 걸로 결정을 했는지 연락이 없으시죠? 오시나요? 네, 오늘 당연히 일부러 지금 피하시나 또는 일 야당을 좀 무시하기로 하셨나 이게 지금 신년부터 야당한테 이제 일야당 우린 무시하겠다 이런 메시지인가 전쟁을 선포하시나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오늘 오전에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님들을 3분을 확정했습니다. 명단을 보시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분은 전에 심의하는 왜곡된 그 보도를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우리가 사과 요청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안 하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한 분은 이제 그 세월호 특조위 거기 계시면서 여러 가지 특조위 활동하는데 방해를 많이 했다는 우리 보도를 많이 들었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을 다시 추천하겠다는 건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한국당에 정말로 그 사람이 할 의지가 계신가? 있으신가? 참 나는 들여다보다니 어떻습니까? 그래도 공당이 그리고 제1야당이 아니 그래서 제가 비서실장으로부터 연락도 받았습니다만 오실 시간에 국회의장 주에 저 원내대표 회동 시간이라고 양해를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저희 엄마들이 그렇습니까? 아니 오늘 뭐 특별하게 합의를 한 게 없습니다. 대표님 안에 나경원 원내랑 김관원 두 분이 계시는 거죠? 아니 없어요. 아까 왔어요. 아니 지금 뭡니까? 아까 그냥 여기 와서는 한 30분? 보수의 결집일까요? 친박당으로의 회귀일까요?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 이후 정계 변화를 나이트 포커스에서 예측해봅니다. 어느덧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 내부의 다른 목소리들이 여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함께 짚어보시죠. 잠시 후 10시 50분에 이어집니다.